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첫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가 화죽지세로 무너지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청년 실업이 폭증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파산하고 삼성과 LG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권과 국민 모두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넋을 놓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마음을 바꿔서 국내에 투자를 하면 좋은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자본은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생산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경제의 요체는 투자가 아니라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향상에 대한 전망이 없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산 현장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는 없고 생산성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임금을 요구하는 투쟁이 판을 치는데 투자할 기업이 있겠습니까? 오늘 시청하실 방송은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고도성장으로 세계 10대 고소득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싱가포르 벤치마킹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유치해서 총 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넉넉 잡고 2040년 이전에 1인당 국민소득 10만 9천 달러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경련이 2011년 11월에 2030년 세계 10대 경제강국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 화면이 있는 것이 전경련이 발표한 2030년 세계 10대 경제강국 프로젝트의 표지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가 2030년 10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필요한 수치들을 찾아내려고 전경련이 2011년에 사용한 예측 모형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룰 것은 여기 보시는 국내 총생산, 소위 종속변수입니다. 종속변수. 그리고 정중앙에 있는 총요소 생산성, 독립변수. 오늘 논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련이 2030년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국내 총생산 GDP 5.3조 달러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10만 9천 달러로 잡았습니다. 2030년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이 5.15%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실질 GDP 성장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실질 GDP 성장률은 정부나 민간 연구기관이 산정하는 명목 GDP 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빼고 남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올해 GDP 성장률이 3%라고 발표하고 인플레이션이 3%이면 실질 GDP 성장률은 0%입니다. 따라서 실질 GDP 성장률 5.15%를 달성하려면 여기에 인플레이션 수치를 더한 명목 GDP 성장률을 달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높은 GDP 성장률을 달성하려면은 굉장히 높은 총요소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경련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목표 달성에 필요한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3.6%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3.6%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우리가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바로 그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평균치입니다. 여기에다가 정부 재정은 과거 변화 추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 연평균 총재정 수입 0.17%포인트와 총재정 지출 0.10%포인트를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0.17%, 자본의 성장 기여도는 1.38%, 그리고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3.6%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1에서 2%로 추정이 되는데 따라서 현재의 총요소 생산성을 2배로 증가시켜야 우리가 이 3.6%라고 하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총요소 생산성의 대대적 향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이 표의 맨 밑에서 보듯이 총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핀란드, 뉴질랜드, 스페인이 그렇습니다. 핀란드는 총요소 생산성이 0.7%에서 1.5%로, 뉴질랜드는 0.6에서 1.6으로, 스페인은 0.8에서 1.4로 거의 2배가량 증가시킨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경련이 총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7대 부문의 49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걸 요약하자면 첫 번째, 노동의 성장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동의 양적 투입과 질적 투입을 모두 향상시키고, 또한 자본의 성장 기여도 제고를 위해서 투자 수요 증대와 투자 자금 공급이 필요하고, 셋째, 총요소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고 연구개발 시스템을 혁신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49개 과제가 바로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 전경련이 제시한 7대 부문의 49가지 과제는 구체적으로 다 이런 것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걸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총요소 생산성을 향상을 위해서 이 49가지 과제를 모두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49가지 과제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동호반복의 오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경련이 제시한 7대 부문의 49가지 과제에는 1인당 국민소득 10만 9천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 10만 9천 달러를 달성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 발생할 것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섞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동호 반복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경련이 제시한 49개 과제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 10만 9천 달러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경련이 제시한 7대 부문 49개 과제 중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업종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지원 서비스 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경련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단지 1인당 국민소득 10만 9천 달러 달성을 위한 49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는 데 그쳤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장 먼저 대대적으로 유치해야 나머지 48개 과제와 1인당 국민소득 10만 9천 달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총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중 FDI의 생산성 확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FDI가 초래하는 경쟁이 지역 기업의 독점적 왜곡과 여기서 파생된 비효율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새로 진입한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 또는 전시 효과가 불완전한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지역의 기업들을 높은 기술 수준 또는 높은 효율 쪽으로 유도를 해줍니다. 세 번째로, 다국적 기업의 출현이 생산 과정의 속도를 높이거나 또는 기술 이전의 비용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경쟁의 위협이 느려 터진 기업들에게 박차를 가해서 신속하게 최선의 실질 기술을 채택하게 합니다. 모방 효과와 다국적 기업에서 신기술과 생산성 훈련을 받은 직원들의 이동 또한 지역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초래합니다. 수많은 계량적 연구들이 FDI의 생산성 확산 효과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외 학교의 계량적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대규모 표본을 사용한 연구에서 1970년부터 2000년까지 FDI가 유치국의 총요소 생산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의 연구에서는 FDI를 통한 연구개발 유출이 유치국의 총요소 생산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지식 확산이 외국인 직접 투자 공유국과 유치국 간의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FDI 유치국의 노동력 수준이 FDI를 통한 기술 수준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FDI가 교육에 투입되는 자원을 증가시켜 인간 자본 개선을 돕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83개 선진국과 개도국을 표본으로 사용한 분석에서 199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에 중간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에서는 FDI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효과를 가졌으나 저소득 국가에서는 그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 중인 크로아티아 제조업에서 나온 자료로 노동 생산성의 결정 요인을 확인한 분석에서 FDI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에 관련해서 기술 격차가 또한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임계점까지는 FDI 공유국과 수입국 사이의 기술 격차가 증가할수록 생산성 향상 효과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기술 격차가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외국인 기업이 제공하는 기술적 기회를 완전하게 이용하기에는 지역 기업의 기술 능력이 너무 낮아서 총요소 생산성 유출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I를 유치하는 지역의 기업이 스스로 기술 능력을 향상시켜야만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기술적 전통이 잘 확립된 경우에는 지역 기업이 외국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총체적으로 낮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매우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성 향상 효과는 외국인 기업과 지역 기업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합니다. 투쟁적이지 않고 유연한 노조가 필요합니다. 지역 기업이 학습에 대한 투자를 늘릴수록 더 많은 기술 지식을 습득해서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윤을 계속 창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노조의 유연성을 확보해야만 FDI를 통한 대대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쟁을 일삼는 민주노총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FDI, 즉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성장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도 계량적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9년에 출간된 계량적 연구는 FDI가 교육적 성취, 무역 개방성, 그리고 주식시장 발전 정도가 높고 인구 증가율과 위험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2010년에는 85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FDI 유치국의 경제적 자유의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으면 FDI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 나온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16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리고 자메이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FDI가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출간된 연구는 1980년부터 2004년까지 15개 OECD 국가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국내 ICT 자본, 국내 BICT 자본, 그리고 FDI의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 세 가지 자본이 모두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고 FDI 이윤율이 가장 높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 나온 동유럽의 후기 사회주의 국가를 표본으로 한 연구에서는 FDI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의 연구는 이란에서 FDI 증가가 1인당 GDP 증가와 부가가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해한 효과를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한국 GDP 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16년 10월입니다. 중진국 함정, 경제보단 정치란 논문이 미국의 정치학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전형 학술지 월드폴리틱스에 실렸습니다. 저자는 리차드 도너, 벤 로스 슈나이더, 제목은 The Middle Income Trap, More Politics Than Economics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핀란드,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과 함께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났고 고소득 지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거의 10년째
2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고 3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논문은 경제 성장의 지속을 위해서 첫 번째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두 번째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세 번째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네 번째 비공식 경제를 줄이고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적 자본, 연구개발,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비공식 경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도 성장을 다시 하려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 논문에 있는 수치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문에 있는 표를 제가 옮겨온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속한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 수치를 보겠습니다. 이 수치가 피사 점수는 고소득 OECD보다 높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노동력은 한국이 속한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가 34고 고소득 동아시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육을 받은 노동력은 우리 한국의 경우 40%를 넘었습니다. 2011년 현재 40%를 넘었습니다. 인적 자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연구개발에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이 속한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는 연구개발 R&D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3.1% 됩니다. 고소득 동아시아보다 높습니다. 2016년 현재 우리가 이 연구개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로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연구개발에서도 부족한 면이 없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에 있어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속한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는 지니계수가 0.41입니다. 고소득 OECD보다는 약간 높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은 2015년 현재 지니계수가 0.34입니다. 0.34. 우리가 고소득 OECD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경제에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 우리 한국이 속한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가 지하경제가 평균 GDP에서 22%로 되어 있고 고소득 OECD와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은 특히 이 지하경제의 GDP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지하경제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FDI입니다. 문제는 FDI. 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속한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가 외국인 직접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현재 13%입니다. 고소득에 비해서 너무 4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2015년 현재 이 비율이 0.66%입니다. 0.661%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인당 국민수 10만 9천 달러를 달성하려면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싱가포르 벤치마킹을 추천합니다. 싱가포르는 주로 FDI 유치를 통해서 고도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4년에 홍콩의 GDP에서 FDI 비율이 39.87%를 1위고 싱가포르는 21.93%로 5위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싱가포르인가?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DI 시장 규모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FDI를 대대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싱가포르 GDP에서 FDI 비중이 22.36%로 세계 9위였습니다. 싱가포르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3천 달러, 구매력 지수로는 6만 달러 이상입니다. 싱가포르가 이러한 추세를 유지한다면 머지않아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달성할 것입니다. 글로벌 FDI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와중에 싱가포르는 원래 해외 투자를 하지 않는 선진국의 초인류 기업의 직접 투자를 받아내는 틈새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대형 글로벌 기업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내용은 초인류 기업의 FDI를 유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2년 영국의 항공기 제트 엔진 생산업체 롤스로이스가 싱가포르에 제조 공장을 건설했는데 이것은 롤스로이스가 영국 밖에서 건설한 최초의 생산 플랜트입니다. 롤스로이스가 이렇게 싱가포르에 들어가니까
롤스로이스와 경쟁하는 미국의 제트 엔진 업체 프렛 앤 휘트니가 싱가포르 진출을 결정했고 2015년 현재 제트 엔진 부품 제조를 위해서 싱가포르에 관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를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싱가포르가 FDI와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의 동반 성장 모델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조업이나 서비스 부문의 FDI는 제조업이나 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FDI가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것이 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제조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이것이 또다시 FDI 유치로 이어집니다. 싱가포르가 FDI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FDI와 제조업과 서비스의 동반 성장 모델을 개발한 이면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미리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두루 생각하는 역동적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럼 싱가포르는 어떤 FDI 유치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로서 2%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고 한국의 18.4%의 9분의 1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의 공직사회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이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유능하고 투명합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이 투명하고 유능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 번도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나중에 특집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제 요약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려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필요합니다. 전경련이 2011년에 발표한 자료가 2030년에 1인당 국민소득 10만 9천 달러를 예측했으니까 우리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해서 2020년부터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 3.6%를 유지한다면 2040년경에는 1인당 국민소득 10만 9천 달러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방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